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 등 국내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센터 12, 뉴스 현장, 뉴스 프라임을 중심으로 임윤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현재 지지율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연합뉴스TV 뉴스센터 1, 2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 2건을 소개했습니다. 보도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2.0%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1.4%포인트이며 이는 지난주 격차가 3.3%포인트였던 것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어 리얼미터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39.7%, 윤석열 후보가 45.2%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5%포인트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동일 기간 지난주 결과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6.5%포인트였던 것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의 결과 모두 지난주 대비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며 현재 여론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결과를 간단히 전달하는 단신 뉴스로 짧은 시간 내에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는 두 후보의 격차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두 기관의 오차 범위를 모두 언급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대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경향성은 일치하나 두 기관의 결과 오차 범위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4%포인트로 오차 범위, 즉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의 수치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리얼미터의 결과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수준에서 5.5%포인트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지난주 조사와 비교가 한눈에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달력이 좋았는데요. 아래 자막이 수어 통역사에 가려져 전체 질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가 가려져 있어 조금 더 세심한 화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방영된 뉴스 현장 내 정치플러스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져 단신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이강용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두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서의 접전인지 오차 범위 밖의 수치인지를 언급하며 결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해당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40%를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후보의 격차를 설명하며 이것이 오차 범위 내의 수치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매우 근접한 차이로 이럴 경우에는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는 미미한 수치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얼미터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두 기관의 조사 기간이 차이가 있음을 짚어준 뒤 앞서 설명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의 표본 차이 역시 설명했습니다. 각각 표본 크기가 약 1,000명과 3,000명의 차이로 인하여 오차 범위가 차이가 난다는 건 역시 언급하며 두 후보의 격차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격차가 지난주 대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경향성은 일치하나 오차 범위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하려 해당 결과를 해석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양당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연일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어 여론조사가 진행된 조사 기간이 언제인지도 결과 해석에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는 이러한 조사 일정뿐 아니라 두 기관의 표본 크기의 차이, 오차 범위의 차이 등을 자세하게 짚으며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지 각 후보의 지지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이강윤 평론가는 당선 가능성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지지율과는 또 다른 수치였으나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시간 등의 제약으로 주요 결과만 전달할 경우에는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언급해준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에 방영된 이슈폴폴에서는 앞서 언급한 리얼미터의 배철호 연구위원이 추가 설명들을 덧붙였는데요. 특히 배철호 연구위원은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지지율 수치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을 월별로 언급하며 조사 결과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두 기관의 여론조사를 비교하여 볼 수 있었다는 점, 각 주요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소 무거운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살인사건의 범인이 있었는데요. 인천 연쇄 살인범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저녁 7시 뉴스프라임에서 앵커는 지인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스는 피의자가 연이어 2명을 살해한 경위를 전달하고 인천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당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지인 살인은 계획적이었으며 공범 살인은 은폐를 위한 것이라는 경찰의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과거 전과 등을 전달하는 등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피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두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여성 피해자의 성별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언급한 해당 보도 외 다른 연합뉴스TV 보도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부분 두 피해자를 지인 여성과 공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도되어야 이러한 표현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 특히 여성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2명을 사흘에 걸쳐 연이어 살해했다는 점 등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 패스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뉴스 1번지에서는 백신을 맞아야만 학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학생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양측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학원가의 입장을 살펴보면 내년 2월 도입될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 온라인 강의 등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 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경우 일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비판 의견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오전 7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소규모 학원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 역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며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앵커 멘트가 방역당국과 학원가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학원가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의 입장과 관련된 보도는 연합뉴스TV의 다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계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동일한 비율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이라도 언급해준다면 해당 보도만 접하더라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입장 대비 현재 학원가의 입장이 더 뚜렷하게 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 청원 운동이나 학원가에서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는 등 이와 둘러싼 다양한 양상을 전달했다는 점은 보도의 깊이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여대 도고동물학과의 오지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오지훈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의 기업 기상도에서는 한 주간의 기업들을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봤고, 대선 풍향계에서는 대선 후보만큼이나 주목되고 있는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 재확산세에 경기가 힘들어질 것이지만 호재가 된 기업도 있다며 시작합니다. 힘들어진다는 전망이 속속 나왔는데요. 첫 맑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전망이 어둡다더니 가격이 반등했다고 합니다. 재고 감소 관측과 함께 반등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늘며 제품 생산이 늘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는데요. 수요도 덩달아 는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의한 비대면 특수라고 설명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사상 최대 기업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상장이 내년 1월 27일 이루어진다는데요. 주당 공모 희망가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상장날 소위 따서 이대로라면 공모가 시가총액이 무려 70조 원으로 공모액도 사상 최대인 12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공모 삼성생명의 3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흐린 기업은 토스뱅크입니다. 초반 내걸었던 혜택 축소가 그 이유였다는데요. 2%라던 금리는 1,000만 원까지로 제한됐고 체크카드 캐시백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토스뱅크가 2달 만에 바꾼 혜택들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돈 운용에 한계가 있는 토스뱅크에게는 무리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흐린 기업은 7대 홈쇼핑 기업입니다. 입점사들 상대 갑질이 들통났다는데요. 갑질 또 들통났네요. 6년 전 140억대 이어 또 41억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단골 갑질인 대금 늑장 지급, 일방적 반품, 판촉비 전가 등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흐린 기업은 서울우유인데요. 이해 못할 광고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걷어들였습니다. 들판에서 요가하던 사람이 젖소로 둔갑하는 내용으로 그중 여성이 다수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우유 광고인데요. 서울우유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광고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선 풍향계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며 배우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후보 배우자가 대권 후보를 선택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은 유권자 절반 이상인 55%로 적지 않다는데요. 배우자가 호감이면 후보에게도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데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위와 역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로 여겨진다는데요. 국민에게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하고 외교 무대에선 국가를 대표하며 경우에 따라선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은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회자되는 배우자 중 한 명인 유경수 여사는 몇 발자국 뒤 내조 속에서도 때론 직언을 전달했고 소외계층을 돌보며 배우자의 강한 이미지를 상쇄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이희호 여사는 여성운동가로서 여권 신장에 기여했는데 현재 가정폭력 방지법과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 여성부 설립 등은 이희호 여사의 영향력 없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 역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지만
땡전 뉴스, 군사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겹쳐 국민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두 후보들과 배우자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성남시의 장난감 도서관 등 정책 제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벌써 이 후보가 가지 못하는 일정에 참석하거나 직접 인터뷰에 나서는 등 상대 후보와의 대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당의 견제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해경궁 김 씨 의혹을 다시 꺼냈다고 합니다. 유권자의 호감을 넘어 신뢰까지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조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요. 언론사에서도 2년 반 전 검찰총장 임명식 외에는 자료 영상이 없을 정도로 잠행한 탓에 이른바 줄리 의혹뿐 아니라 외모, 출산 여부까지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여성 인권 문제라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곧 자신의 강점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으로 첫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각종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부담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에 가장 쉽고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네, 모니터의 내용 잘 봤습니다. 자, 지훈 학생은 명품 리포트 맥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기업 기상도에서 설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데요. 반대로 이로 인해 반등하는 기업이 있다는 설명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군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도고동문학과의 오지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2주간에 발생한 12에서 17세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98.7%가 미접종자였고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위중증 사례도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고요. 네. 또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정부 입장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에 대해서도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백신 의무화가 아니냐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성인의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던 이제 우리나라가 청소년 백신 접종 단계에서는 이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워낙 이제 급하게 개발된 것인데다가 예. 또 이제 자녀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조금의 위험이라도 이제 감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확진된 소아 청소년 가운데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라고 밝혔는데요. 예. 따라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 감염 상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9세 이상은 76명인데 네. 18세 이하가 99명으로 오히려 청소년들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도 성인은 90%를 넘은 반면에 청소년은 30%에 그치고 있고 특히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1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원인이 청소년들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찾아가는 학교 접종이 신청 저조로 연기되고 또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이 이제 계속되자 예. 교육부에서도 개선안을 이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백신 접종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지적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낮다며 전면 등교를 강행했지만 이미 학교의 집단 감염이 급증해 학사 운영이 뒤죽박죽 됐다라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나 경미한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안정적인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왜 유용한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성별, 연령별 이상 반응과 부작용 통계 같은 것을 설명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한 당국의 지침도 좀 더 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부가 원래는 이제 소아청소년 대상 백신을 자율 접종 원칙에서 접종 적극 권장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방역 패스 도입 방침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학부모들의 이런 거에 대한 우려와 어떤 반대 이유도 그렇고요. 전문가들의 견해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보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지켜보죠. 네, 정부가 이제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예.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 예. 청소년들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청소년 접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는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예. 최근에 이제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죠. 갈등의 진원지는 학원과 독서실 또 스터디 카페 같은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인데요. 이제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면 예.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거나 또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 강제 접종이다, 또 학습권 침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제 방역 당국이 내놓은 설명은 청소년은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악화할 우려가 적지만 예. 코로나에 걸리는 청소년이 많아지게 되면 그중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확진된 청소년이 가족 내 성인, 특히나 고령의 조부모에게 이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같은 여론을 이제 의식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소아청소년에게 만약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또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방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을 안 간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하다면 방역 패스 적용을 일부 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률 높이기 위한 것이 이제 방역 패스라면 다른 정책적 대안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또 현 시점에서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학원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의 방역이 취약한 상황이고 또 예방 접종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큰 상황이라면 방역 패스를 통해서 하루빨리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드물기 때문에 감염 자체가 사실 얼마나 줄었느냐라기보다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학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학업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제 고려했을 때 네. 방역 정책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언론의 비판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방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좀 더 알리는 것이 정부 정책을 어떤 비판하고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언론이 무분별하게 쏟아낸 그런 기사를 통해서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 기사를 확대 생산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특히나 코로나 이슈를 정쟁의 대상으로 사용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해외 현황도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소아청소년 코로나 예방 접종 현황도 그렇고요.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적용 사례 등에서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이제 12세 이상 예.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제 5세에서 11세 소아 어린이 접종도 진행 중에 있고, 예.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1회 이상 맞아야만 식당이나 극장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12세 이상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또 장거리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제 보건 패스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는 13세 이상은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린 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보다 이제 좀 강력한 그 백신 정책을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대학생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교에 못 들어가지만 12세에서 18세의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라마다 지역마다 백신 정책이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요. 예. 공통적인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어떤 반대하거나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백신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위중증과 이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이 수치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소아 청소년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공간에 대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을 그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로만 본다면 네. 방역 패스 정책을 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사려 깊게 살피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걸 보면 세계 각국이 반발 속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백신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백신 정책을 이렇게 확대할 때마다 현재와 유사한 갈등이 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 정부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형태도 끝으로 짚어주시죠.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은 뭐 분명해 예. 보입니다. 예. 하지만 소수의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 부작용이 만약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또 그런 불안감이 확산된다면 백신의 효능은 사실 그렇죠. 의미가 퇴색될 예. 수밖에 없겠죠. 언론은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근거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또 세심하게 또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보도는 일단 좀 자제하고 또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와
탐사 보도를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퍼지는 어떤 혐오나 극단주의가 또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이 사회적 현상이나 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잘 관찰하고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